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르네상스 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근법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근법 하면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시점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그 자연적인 지각의 조건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예컨대 그렇잖아요. 이렇게 멋진 남자나 또는 멋진 여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얼굴부터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밑으로 쫙 내려서 다리를 본 다음에 쫙 감아서 올라간다든지 시선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내가 이제 예컨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운데다 소실점 딱 찍고 거기만 이렇게 보면서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얼굴 하나씩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근법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인위적인 표상 체계입니다. 인위적인 투시법의 체계고요. 두 번째, 원근법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평면에다 투수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구는 어때요? 휘어져 있죠? 구형이죠. 여기 오늘 상이 맺혔다라고 해봅시다. 상이 맺혔을 때 이걸 여기다 투영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상을 그려야 되는데 이 경우 뭐냐면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도 아시죠? 지도. 메르카토르 도법. 원래 지구가 구형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상했습니까? 안에서 불을 비춰가지고 바로 평면에다 투사하니까 지금 크게 나오잖아요. 소련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러시아 쪽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알래스카도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죠. 원근법 같은 경우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신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휘어져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팠죠. 어쨌든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원근법의 전제 조건이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점을 고정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평면에 투사해야 된다. 그럼 하나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그림이 나올까? 또는 평면이 아니라 곡면에다 투사하면 또 어떤 그림이 나올까? 여기에 따라서 다른 표상 체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원근법 하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물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브루넬레스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사물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묘사하는 기법의 체계를 발명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가령 이제 어떤 건물이 있으면 원근법에 따라서 건물을 그려요. 그 건물이 저 앞에 있죠? 그 다음 거울을, 그 그림 크기만한 거울을 하나 딱 옆에 준비합니다. 그걸 들고 이제 뒤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에 그 건물이 이렇게 비치겠죠? 그 다음에 여긴 자기가 그 원근법 체계에 따른 그림이 있겠죠? 그것의 윤곽이 딱 일치하죠. 따라서 원근법이야말로 사물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객관적 기술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노프스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근법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 형식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를 표상하는 또는 세계를 재현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체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러시아의 그 에르스트 마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서양의 그 원근법에 따라 그려진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림을 저렇게 그리느냐? 왜? 책상을 그렸는데 서양 원근법에 따르면 내가 가까이서 보는 건 길죠? 멀어지면 짧아지죠? 근데 에르스트 마하는 아니다. 책상의 두 변의 길이는 같다.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뒤를 짧게 그리고 앞을 길게 그렸을까?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마치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기분을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워낙 원근법적 그림에 익숙해서 그렇지 원래 이게 자연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원근법은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그랬죠. 그 전제를 한번 무너뜨려 봅시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을 그리죠. 정무라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서랍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뭔가를 갖다 넣어둘 수 있는 어떤 서랍도 아니고 사물함이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윗면이고 앞에서 봤죠? 그럼 여기 밑면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밑면이 보여요, 안 보여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본 것과 아래에서 본 것을 같이 그렸거든요. 여기서 뭐가 무너졌냐면 시점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무너뜨리면 저런 식의 큐비즘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저걸 보고 정말로 책상이 저렇게 생겼다. 정말로 이렇게 여기 부풀리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해석을 할 때 뭐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그림대로 그림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투시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 문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성상에 적용된 원근법은 서양의 원근법과 천차만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쇼킹, 거의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러시아 성상에서는 원근법이 아니라 그냥 원근법이 아니라 역원근법을 사용해요. 뒤집어진 원근법.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보면 길게 그려야 되죠. 그 뒤에 걸 짧게 그리죠. 그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뒤 걸 길게 그리고 앞에 걸 짧게 그려요. 그러니까 예컨대 원근법이라는 게 딱 높이가 있어요. 호라이전, 그러니까 수평선이 있고 어떤 대상을 그렸을 때 이 대상의 두 끝을 이었을 때 이렇게 그립시다. 대상의 두 끝을 이었을 때 이게 소실점이거든요. 여기서 딱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원근법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성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 거꾸로 그려요.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그린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그렸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실점을 잊게 되면 소실점이 이 수평선에 가서 걸리는 게 아니라 어디 떨어집니까?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의 투시법을 갖다 역원근법이라고 하고 이게 러시아 성상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선원근법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역원근법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떠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선을 잇게 되면 이게 수평선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가서 찍히죠. 위에 가서 찍히는 경우. 이게 감추어진 원근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서양 회화를 한번 봅시다. 첫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보세요. 소실점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가의 눈이 움직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양에서도 많은 경우에 원근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건 뭐냐? 화가들이 카메라처럼 사물을 재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화가들도 사람이거든요. 눈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라는 것은 카메라로 한번 탁 찍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각적인 종합입니다. 여기서 본 거, 여기서 본 거, 조금씩 시점이 어긋나서 본 것을 하나의 화면에 종합해 놓은 거죠.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차갑고 마치 사진처럼 느껴지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매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서양 회화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감추어진 원근법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잘 안 맞아야 돼. 그런데 서양 회화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거냐면 원리적인 거라기보다도 화가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선원근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됩니다. 반면에 러시아 성상에서는 철저하게 역원근법을 사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감추어진 역원근법을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간단합니다. 여기 대상이 있죠.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건물의 윗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치라고 합시다. 무슨 개선문 같은. 앞이 어때요? 길고 뒷부분이 짧고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선원근법에 따라서 그림이 저렇게 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틀려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서 한번 봐요. 이렇게 봅니다. 또 이쪽에서 한번 보거든요. 자, 양쪽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옆면이 보이겠죠. 이쪽에서 보면 또 옆면이 보이겠죠. 이때 이 두 개를 합쳐버려요, 가운데로. 몰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만약에 포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유연한 고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휘어져 버리겠죠. 휘어져서 이쪽이 보이겠죠. 이렇게. 서양 회화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저쪽은 저렇게 휘어지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저런 그림을 보고 우리는 건물이 휘어졌네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사람들 휘어진 걸로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여기 실제로 나타나죠? 이게 우리는 건물이 이렇게 휘어졌다, 둥근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 건물입니다. 서양 회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서 본 장면과 어디서 본 장면. 그래서 이 옆면이 보이는 장면을 갖다 보니까 이 옆면도 보이죠? 이 면도 보이게 해야 되죠?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상하지만 저 사람들은 저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건물은 원래 저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저걸 우리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라고 건물이 휘어졌다라고 믿었던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 선원근법 책이라는 거, 서구식 선원근법의 책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하나의 상대적인 체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직선으로 되어야 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휘어졌죠.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직선은 이렇게 휘어지게 나옵니다. 아까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휘어지죠. 이런 직선은 수평선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은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원래 이런 겁니다. 재밌게도 이건 부조거든요. 그러니까 부조를 그릴 때는, 만들 때는 이 사람들 멀쩡하게 그려요, 이렇게. 멀쩡하게 그리고 단반 회화를 그릴 때는 휘어지게 그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사람들이라고 저게 휘어져 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건 2차원의 회화를 그릴 때의 투영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차원 부조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그림이다 하더라도 이런 상이한 그 투시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죠. 이상하죠, 좀. 이런 투시법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마른 목걸이죠. 마른 목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갖다가 두 군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보고 이걸 갖다 합쳐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그럼 역시 포크. 이거 역시 고무입니다. 대신 여기다 앞정을 하나 딱 대세요. 이렇게 밀려나지 않게끔 앞정을 딱 꽂은 상태에서 이걸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제가 원래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게 뭐 코끼리를 삼켜버리는 뱀이래나요? 나는 모자를 그렸는데. 그래서 어른들 내가 이해시키다 안 돼가지고 제가 그림을 포기하고 말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원래 그 중심점이 여기였죠. 90도 각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맞아요. 중심점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밑으로 확 내려버리게 되죠. 자, 그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꽃병이 하나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놓여있었다. 꽃병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원래는 어디 있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바닥으로, 여기서도 가운데 있는 건데 바닥으로 오게 되고, 책상 같은 경우에도 잔들이 다 책상, 가상자리에 자르르 걸리게 이렇게 묘사되는 겁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상한, 술잔을 놓는 이상한 취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투시법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스릴을 즐겼던 게 아닙니다. 투시법의 문제고,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딱 보면 뭔 줄 알 수 있어요? 여건근법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길어야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짧죠. 그 다음에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끝에 걸려 있죠.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간당간당하게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끝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저런 원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투시법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황당하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수미일관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입니까? 저건 과학입니다. 저도 막 감탄을 하거든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저건 왜 그러느냐.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요 점입니다. 두 개의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두 개의 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요 시각에서 보고 이걸 또 요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하나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각형이 이 포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죠? 역시 기울어지겠죠. 여기 직각에 맞게끔. 그래서 저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원래는 이거는 허공에 붕 뜬 것처럼 30도 정도 붕 떠 있는데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읽을 때 뭡니까? 이건 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평행한 거거든요. 근데 저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기울어지게 30도 정도 이렇게 일어선 자세로 묘사가 됩니다. 가령 이제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을 경우에 시체가 30도 정도 서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저게 뭔가 왜 허공에 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 사람들에게는 아주 수미일관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는 겁니다. 일어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죠. 자,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반원형이죠? 네. 딱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저건 뭘까, 원래 형태가? 저건 원래 형태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저게 원탁입니다. 원탁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죠? 대충 이렇게 원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죠? 이 두 개의 시각을 합쳐지게 되면 이게 앞으로 당겨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평평해지고 뒤에는 어떻게 되죠? 더 둥그러지죠. 그러니까 반달 모양이 돼버리고요. 원의 경우에는 저렇게 반달 모양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원탁을 갖다 반으로 잘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건 제대로 된 원탁이고 저런 투시법의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고 저런 사람,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저걸 보고 우리와는 달리 원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둥근 탁자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네.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자, 잠깐 제가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아까 직선일 땐 휘어진다 그랬죠? 네. 그럼 애초에 휘어져 있는 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까 그림 봤더니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둥글게 휘어져 있잖아요. 반원형으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미 충분히 휘어질 대로 휘어졌죠? 네. 여기서 어떻게 더 휠 수가 있어요? 더 휘면 그냥 동그라미가 돼버리잖아요. 합쳐져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이게 여기 보면 두 개의 벽이 마주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벽과 이 벽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굴곡을 주려니까 할 수 없이 잘라버리고 잘라야지 뒷면까지 충분하게 보인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투시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그냥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직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까 직선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우리처럼 선원공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걸 그냥 휘어졌구나라고 보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건 직선이구나. 직선으로 된 건물 앞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와 앉아있구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건물은 직선이 아니라 원래부터 휘어진 겁니다. 이걸 표시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 원근법에 나름대로의 원근법에 충실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라는 체제, 러시아의 회화의 원리라는 것도 우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저한 그 체계적인 투시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선원권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그걸 갖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장면은 요게 떠 있다라는 겁니다. 요 기둥을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제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건근법에 따르면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에 것이 넓어지고 아래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기둥이 위에 있었다. 기둥이 밀려나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것이 밀려나는 수가 있거든요. 길어지니까. 그만큼 늘리다 보니까 기둥이 어디에 지지대를 잃고 허공에 떠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황당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수능이 일반한 겁니다. 굴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확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윗부분이 뜰 경우 할 수 없이 이것은 허공에 매달리게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여기처럼 확인이 됩니다. 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건 떼어버리죠. 공간의 묘사인데 러시아 성상의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구 원근법의 공간하고 다릅니다. 서구 원근법의 공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균질적인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구 원근법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공간 자체가 정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상들 집어넣으면 돼요. 멀어지면 작게 그리고 가까우면 크게 그리고 모든 대상, 아무리 대상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공간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 성상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그 단일한 균질적인 공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모든 대상 하나하나마다 자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여러 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서구 원근법은 그 점에서 편한 겁니까? 공간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공간을 이미 탁 서는 거, 소실점 하나만 딱 찍으면 완전히 정비가 끝나고 그 안에서 집어만 넣으면 되는데 러시아 성상 같은 경우에는 공간들이 균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 이질적이거든요. 이질적인 공간들을 합해놓다 보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가령 이제 뭐 대상이 6개의 대상이 배경에 있다라고 합시다. 보통 이제 러시아에서는 바위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마치 그 주사위처럼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런 대상이 있다. 바위산이 있다라고 할 때 선원구법에 따라 그릴 경우에는 뭐 하나의 시각에서 보게 되니까 여기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좌우는 뭡니까? 좌우에 있는 것들은 약간 옆면이 보이는 모습대로 이렇게 묘사가 될 겁니다. 근데 러시아 성상 같은 경우는 시점이 하나가 아니죠. 2개죠. 일단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시점이 또 하나가 있죠. 여기도 또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포크예요, 이게. 포크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합쳐놓죠. 합쳐놓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양쪽이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묘사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공간이 비는데 저 공간은 우리가 볼 때는 공간이지만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저 공간도 아니야. 저건 그냥 없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나눠져 있는 양편의 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위가 하나입니다. 전체가 하나를 이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뒤가 확대될 때가 아니라 앞이 확대가 될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앞이 확대될 때는 예컨대 선원권법에 따르면 간단합니다. 길이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컨대 똑같은 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대충 전체적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겠죠, 이걸.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체 공간이니까요. 러시아 성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저거 하나하나마다를 다 여광군법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춰진 여광군법을 그리게 되면 감춰진 여광군법만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감춰진 여광군법이라는 건 왜냐하면 충분히 펴지지 않은 겁니다. 펴다 만 거거든요. 양쪽으로. 이게 사실 옆면이 다 보여야지 여광군법인데 쭉 옆면으로 이렇게 옆면이 보일까 말까 하는 지점에서 멈춰선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뭡니까? 실제 선원군법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감춰진 여광군법이죠. 제대로 된 원군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춰진 여광군법입니다. 이렇게 그릴 경우에는 각각마다 늘어나죠, 이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전체가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화면은 제한이 되어 있죠? 화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걸 넣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간이 충돌을 일으키겠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가 지진을 일으켜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성상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지진 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저걸 캠플라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이 공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되면 캠플라주 하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저건 이제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아마 세잔느라는 화가 아실 겁니다. 세잔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사물을 갖다가
딱 원근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실제로 상호를 볼 때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를 사진으로 찍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진에 찍어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공간들이 포커스가 하나씩 맞아질 땐 자기 공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조합하게 되면 아구가 잘 안 맞을 겁니다, 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잔느가 그린 그림들 보면은 책상에 있으면은 항상 책상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상에 이렇게 떠 있어요. 선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때 세잔느는 어떻게 하냐면 슬쩍 여기를 갖다 천으로 덮어버려요. 애매모호하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천으로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합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했더니 공간 떴죠. 그냥 자랑합니다. 이건 투시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나중에 17, 18세기 때 서양 원근법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걸 슬쩍 가리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세잔느가 20세기에 했던 그것. 그러니까 러시아의 장인들은 이미 15세기, 16세기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똑같냐. 세잔느도 그렇고 러시아 그 장인들도 그렇고 원근법을 부정한 겁니다. 원근법의 하나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시점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부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나 비슷한 이런 투시법의 체계를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전제를 부정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같이 공작도 하고 뭐 좀 만들면서 같이 한번 놀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